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뭐 정의다, 공정이다 이런 이야기 정말 뜨겁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어떨 때는 보면 모두가 각자의 정의를 막 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도경 교수님 책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의의 적은 불의가 아니라 또 다른 정의다. 아, 이게 참 좀 냉소적이면서도 곱씹어보게 돼요. 네, 그 문장에 던지는 바가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어떻게 보면 좀 머리 아픈 정의라는 개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해요. 여러 관점을 한번 탐색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김도경 교수님 글도 있고요. 마이클 샌델의 그 유명한 책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리뷰랑 관련 자료들. 네,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롤스랑 샌델 비교한 온라인 토론까지 이 다양한 자료들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잡한 주제를 좀 명쾌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긴자비가 되어드릴게요. 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결국 정의 논쟁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맞아요. 분배 문제죠. 소득이나 부, 뭐 권리, 의무, 기회 이런 것들이요.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옳으냐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나누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죠. 마이클 샌델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들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요? 네, 첫째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 둘째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미덕을 장려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 자유, 미덕. 네, 김도견 교수님도 정의를 결국 이익과 부담, 재화를 나누는 문제로 보시면서 특히 우리 사회만의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우리한테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사회의 문법. 그럼 첫 번째 기준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행복의 극대화. 이게 바로 공리주의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이 대표적인 학자죠. 아,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봤어요. 이분은 모든 인간 경험을 쾌락이랑 고통 이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요? 네,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었어요. 벤담에게 도덕의 최고 원칙은 뭐 다른 거 없고 사회 전체의 쾌락 총량을 늘리고 고통 총량을 줄이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상식이랑 좀 안 맞는 결론도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샌델 책 리뷰에 나오는 유명한 사례인데 벤담이 길거리 거린들을요, 구빈원에 강제로 수용하는 정책을 옹호했어요. 강제로요? 네, 왜냐하면 벤담 계산으로는 거린 한 명이 느끼는 불행이나 자유침해보다 그 거린을 보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쾌감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동정심일 수도 있고 혐오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불쾌감의 총합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와, 다수의 감정을 우선시한 거네요. 철저하게. 네, 그래서 듣고 보면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다수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권리가 무시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샌델이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그거겠네요.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처럼 말이죠. 5명 살리려고 1명 희생시키는 게 맞냐 이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공리주의는 이 다수의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 소수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 테러를 막겠다고 무고한 용의자의 딸을 고문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가면 공리주의 계산만으로는 정말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비판이 모든 가치를 그냥 쾌락과 고통이라는 단 하나의 저울로 재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 리뷰 자료에 나왔던 담배 회사 사례, 필립 모리스요? 네, 맞아요. 그거죠. 흡연자가 일찍 죽으면 연금이나 의료비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니까 국가 경제에는 오히려 이득이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네, 정말 큰 파장이 있었죠. 생명의 가치까지 그렇게 비용 편익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에 사람들이 엄청난 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비판들을 의식해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가 공리주의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밀이요? 어떻게 했는데요? 밀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쾌락의 양만 따질 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 유명한 말.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게 밀 얘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샌델은 이 지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밀이 말하는 고급 쾌락의 기준이 뭐냐?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더 높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공리주의 틀 바깥에 있는 가치 아니냐는 거죠. 아, 소크라테스가 돼지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순간 이미 순수한 공리 계산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공리주의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논쟁거리를 안고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 접근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유를 중심으로 정의를 보는 관점이요.
여기도 또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선택권, 특히 재산권을 아주 강하게 옹호하는 자유지상주의입니다.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죠. 자유지상주의? 로버트 노직이나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국가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계약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사유재산 보호하고 딱 거기까지. 이걸 최소 국가론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복지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반대하겠네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처럼 나중을 위해서 소득 일부를 강제로 떼어가는 거요? 정확합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할 문제인데 국가가 강제로 걷어가는 건 개인의 자유 침해라고 보는 거죠. 헐, 심지어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요. 고용주랑 노동자가 자유롭게 계약하는 걸 국가가 방해하는 거라면서 반대합니다. 정말 철저하네요. 로버트 노직이 마이클 조던 사례를 들어서 세금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오, 조던이요? 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고 조던 경기를 봐서 조던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보죠. 근데 여기에 국가가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이건 조던이 일한 시간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강제 노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내 몸과 노동의 결과는 온전히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권 개념을 아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세금이 강제 노동이라니.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인데요. 근데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좀 불편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샌델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만 했다면, 예를 들어서 장기 매매라던가, 심지어 합의하에 서로를 잡아먹는 행위까지도 허용해야 하는 건가요? 독일에서 실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지상주의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개인의 합의가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도덕적 직권이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길을 찾는 흐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인데요. 이마누엘 칸트 그리고 존 롤스. 이 두 사람이 이 계열의 뭐랄까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의적 평등주의. 네, 이들은 단순히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면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이나 어느 정도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봐요. 칸트. 저 철학 공부할 때 칸트 때문에 정말 머리 아팠던 기억이. 칸트는 도덕이라는 게 행복이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의무 그리고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봤죠. 그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칸트에게 도덕적인 행동이란 이걸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옳기 때문에, 즉 보편화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남들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혹은 착하다는 평판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결과나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의무. 어렵네요. 그렇죠. 이런 칸트의 생각이 존 롤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존 롤스 나왔네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 이거 정말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각자 자기 배경이 뭔지, 능력이 어떤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규칙을 정한다면 과연 어떤 원칙에 동의하게 될까? 이런 사고 실험이잖아요. 네, 맞아요. 롤스는 그 가상의 상황,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원칙이요. 네, 첫 번째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입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 뒤에서는 내가 어떤 신념을 갖게 될지, 어떤 소수자가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해 두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건데 이게 조금 더 복잡했던 것 같았죠? 차등의 원칙이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었죠? 맞습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은 말 그대로예요.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낳을 수 있는 지위나 직책은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차등의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차등의 원칙. 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불평등을 인정하긴 하는데 그 불평등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만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롤스의 진짜 좀 놀라운 점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자체를 비판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는 능력 있고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근데 롤스는 타고난 재능이나 심지어 노력하는 성향 같은 것까지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연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좋게 태어났거나 성실한 성격을 가진 게 뭐 순전히 내 공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롤스 이론의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재능이나 노력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볼 때 임의적인 요소, morally arbitrary factors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임의적인 요소에 따라서 부와 기회가 결정되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롤스는 이런 타고난 재능의 분포, 그러니까 누구는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나고 누구는 적게 갖고 태어나는 이 분포 자체를 일종의 공동자산, 커먼 에셋으로 간주하자고 제안합니다. 공동자산이요? 네, 그리고 그 공동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특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회균 등을 넘어서는 거죠. 결과의 분배 방식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와, 정말 생각을 확 뒤집는 관점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접근법으로 가볼까요? 정의가 미덕이나 공동선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흐름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는 정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논의하는 대상, 그게 사회적 행위든 재화든 그것의 텔로스를 파악해야 한다고 봤어요. 텔로스요? 목적이나 본질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김도균 교수님 글에도 인용된 플루트 분배 사례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데요. 최고의 플루트가 하나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정의로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라면 당연히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에게 줘야 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플루트의 목적, 텔로스가 바로 훌륭한 연주에 있으니까요. 단순히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플루트를 제일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정확합니다. 그 재화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이 정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명예와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명예하고요? 네. 사회가 어떤 활동에 명예를 부여하고 포상한다는 것은 그 활동이 구현하고 있는 미덕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기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덕을 우리가 칭송하고 장려할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정의의 중요한 일부라는 생각이죠. 아, 그렇군요.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을 현대사회에 다시 소환한 대표적인 학자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샌델은 정의에 관한 논쟁이 그냥 중립적인 규칙 정하기에 머물 수 없고 좋은 삶, 굿 라이프, 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샌델은 롤스 같은 자유주의자들과 아주 중요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가는 특정 가치관이나 좋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국가는 심판 역할만 해야 한다, 뭐 이런. 근데 샌델은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바람직하기는 한 거냐고 묻는 거죠. 예를 들어 낙태 문제, 동성결혼 문제, 아니면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아주 뜨거운 쟁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아주 깊은 도덕적, 종교적 신념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피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토론과 어떤 식이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립적인 척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김도균 교수님도 좀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 헌법 제10조 인간존엄, 제11조 평등 조항을 분석하시면서 우리 헌법이 그냥 기계적인 평등, 뭐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걸 넘어서 시민의 사회적 존엄,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지향한다고 해석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해석이 중요하죠. 이건 단순한 분배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은 아이리스 메리언영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5가지 억압의 얼굴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부정의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세요. 뭐 착취, 추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 같은 것들이죠. 5가지 억압의 얼굴? 네, 특히 해시태그 미투블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알려진 인지적 부정의, 커그니티브 인저스티스라는 개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인지적 부정이요? 그건 뭔가요? 이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부당함을 사회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는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나 개념조차 없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희롱이나 감정노동 같은 말들이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단어들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문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아, 이게 문제구나 하고 공감하고 공론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의의 문제가
단순히 물질적인 걸 나누는 걸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도균 교수님은 또 한국 사회의 정의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응분, 필요, 계약 자유, 평등. 근데 이 원칙들이 서로 부딪힐 때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아까 그 플루트 사례처럼요. 그럼 뭘 우선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게 정말 어려운 지점이죠. 김 교수님은 이 원칙들이 충돌할 때 상위 가치로서 사회적 평등, 그리고 관계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관계의 평등? 단순히 결과물을 똑같이 나누는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권위력 관계의 불균형 자체를 문제 삼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던 것이 단순히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를 기계 부품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달라는 외침이었던 것처럼요. 가장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도 동등하게 경청되고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맥락과 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의미가 깊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능력주의랑 절차적 공정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병목사회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병목사회. 네. 소수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성공하고 대다수는 좌절하는 사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 사회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기본 구조 자체가 과연 공정한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롤스의 통찰이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결국 샌델 교수님이나 김도균 교수님이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시민들이 그냥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공동선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좀 연대감을 느끼는 사회. 이런 걸 지향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능력주의가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주면서 공동체 의식을 해친다고 비판한 것도 딱 그 맥락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샌델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런 조건의 평등, equality of condition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조건의 평등. 네. 그 레딕 토론 자료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샌델은 어떻게 보면 옳음, 절차나 규칙 같은 것, 보다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조음, 가치나 목적 같은 것, 이 정의를 이해하는 데 더 근본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조음이 옳음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조음이 존재하고 정치나 사회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와, 정말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정의를 바라보는 3가지 큰 틀을 따라가 봤습니다.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두는 자유주의, 그 안에서도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덕과 공동선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또 공동체주의적 관점까지 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었죠. 각 관점마다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었지만 또 날카로운 비판점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에 김도균 교수님의 한국 사회 맥락에서의 고민, 또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까지 더해서 생각해보니 정의라는 게 정말 얼마나 입체적이고 또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을까요? 아마 오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그런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오히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관점들, 이 생각의 도구들을 이해하는 것 자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도도요? 네,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김도균 교수님이 우리 사회에 맞는 정의 론들을 발굴하고 확립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 정의로운 사회란 뭘까? 이걸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 사회만의 정의와 공정의 문법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긴 여정의 작은 영감이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여러분의 생각에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더 던져